어떤 나라의 군함이 자기 나라에 와서 무력 시위를 하고 또 거의 협박을 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1853년 미국은 페리 제독을 보내서 일본에서 국교를 위해서 거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또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동경의 오다이바 부근에 배를 정박시키고 일본에게 무조건 문을 열어라 라고 아주 강압적인 태도로 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페리 제독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지금도 이 페리 제독을 기념하는 아주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렇게 동상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페리 제독 그리고 그 당시 거의 강압적으로 문호를 열게 했던 미국에 대해서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 7번째 편입니다. 첫 편은 오버뷰였고 앞에서 우리가 5편에 걸쳐 가지고 아편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지난 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를 일본으로 한번 옮겨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본에 대해서 특히 일본의 근세사에 대해서 어떤 가치 중립적인 눈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우리와 일본 간에 있었던 어떤 역사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동아시아는 중국,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주로 그 중국 중심의 중화 질서 그리고 지리적 거리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일본은 고대를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국력에 있어서 거의 언제나 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사회의 국력은 주로 농업 생산력에 의존하는 것이고 일본은 우리보다 국토가 넓고 그 다음에 기후가 우리나라보다는 농업을 위해서 더 좋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높았고 또 인구도 우리보다 언제나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국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든 원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본 또한 1840년 아편 전쟁과 그 무렵부터 몰아닥치기 시작한 서양 열강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일본 또한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일본은 열강에, 그것도 동아시아의 열강이 아니고 세계적인 열강에 편입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일본이 자신들의 문호를 열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는데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개항 직전까지에 대해서 이 편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나오지만 어떤 한 나라가 미천한 단계에서 열강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본을 보더라도 1853년에 개항을 해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그 다음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세계적인 열강이 되는 데는 대략 5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근대사를 볼 때 임진왜란이 하나의 큰 변곡점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지방 영주들이 딱 2개로 나뉘었습니다. 동군 그리고 서군이었는데요. 동군과 서군은 마지막에 세키가하라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천하를 통일하고 도쿠가와 막부를 성립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황은 그야말로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모든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배하는 도쿠가와 막부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지금의 도쿄, 그러니까 에도의 도읍을 건설하고 천황과는 관련 없이 거기서 자기의 세력을 닦았죠. 이것이 그 당시 에도의 모습을 최고의 기술로 재현한 사진입니다. 물론 색깔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 이 정도의 도시라면 아주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당시 오사카의 항구를 그린 그림인데요. 딱 보더라도 아주 번성하는 항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시 에도 시대에 서당에서 공부를 하던 그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른쪽과는 달리 왼쪽에는 주로 이제 여자 선생님과 여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도쿄의 신바시에 있는 어시장을 그린 그림인데요. 상당히 번성하는 시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아주 전통적인 가옥의 형태입니다. 물론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전형이 완전히 고착화된 것이 바로 에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본 전통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개는 에도 시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도 시대에 아직 서양 기술이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렇게 아주 정교한 시계도 만들었고 또 공예품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하세가와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미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갔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미국이 아니고 멕시코였는데요. 거기까지 갔다 오는 일마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가사키에 있는 데지마에 아주 제한된 형태나마 외국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나가사키 항에 이렇게 외국 배들이 들어와 있고, 주로 지금 보이는 것은 모두 네덜란드 배들입니다. 네덜란드 배들이 들어와서 서양과 최소한의 교류는 있었던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갑니다.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완전히 이기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 전국을 그 당시 다이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영주와 비슷합니다. 다이묘들에게 쪼개서 나눠줬습니다. 그랬을 때 세 개의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요, 제가 마우스 포인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신반 다이묘, 그러니까 친번이니까 주로 자기의 친척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후다이 다이묘라고 해서 원래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신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도자마 다이묘, 이 사람들은 원래는 어느 편에 설지 좀 애매하게 있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새가 기우는 것을 알면서 그쪽에 붙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비록 반대편에는 있었지만 그냥 바로 죽여버리기에는 부담되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도자마 다이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쿄입니다. 도쿄 부근은 지금 보시면은 신반 다이묘와 후다이 다이묘, 즉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완전히 다 채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여기에 있던 자기의 반대 세력들은 멀리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또 쫓아보내면서도 그냥 쫓아보내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신반이나 후다이 다이묘들을 중간중간에 끼워서 땅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난이 일어나더라도 도쿄까지 진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또 신반 다이묘와 후다이 다이묘들이 도자마 다이묘들의 반란이라든지 또는 반대되는 행동에 대해서 늘 감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요, 여기에까지 쫓겨가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고향이 여기인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지역, 오사카 중심을 지역으로 자신의 땅을 넓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땅을 뺏어버리고 여기 큐슈라든지 시코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동북지역, 이런 지역으로 쫓아보내니까 언제나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라든지 그 이후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대안 세력 그리고 반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할 것이 참근교대, 신칸교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근교대제인데 이렇게 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이묘, 영주들을 믿지도 못하겠고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은 무조건 에도에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자주 있는 일이고 또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솔들이나 또 가족들 그리고 많은 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전국에 아주 좋은 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영주의 가족들은 주로 에도에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의 도쿄가 되겠습니다. 에도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아주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도쿄의 에도의 상업이 상당히 일어나는 결과도 가져왔던 것입니다. 네, 앞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아주 큰 요인이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선진적인 문물들이 들어오고 학문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 이것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는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겠죠. 하지만 일본은 주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와 또 노력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것을 저는 란가쿠, 그러니까 난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난학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란가쿠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열강으로 올라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해체신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해체신서라고 하는 책인데 두 가지 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옷을 입지 않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외설적인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인간의 해부학서적입니다. 이 해부학서적이 네덜란드에서부터 왔죠. 일본 사람들은 이 네덜란드에서 온 책을 모두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번역을 해보려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당장의 혈관의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혈관이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동양의학에서는 혈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말을 네덜란드어를 보고, 물론 네덜란드어는 원래 라틴어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네덜란드어를 보고 그것을 충분히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한자로 붙여서 혈관이라고 말을 만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조금 있다가 뒤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또 재밌는 것이 하나 보입니다. 지금 이 책이 최소한 200~300년 전 책인데 잘 보시면 여기 글을 보시면요. 이게 이 글이 그 손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인쇄를 한 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에도 시대에는 일본이 상당히 인쇄술이 발달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적인 발견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네덜란드 사람이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책은 보면 인간 인체의 뼈를 그려놓은 책을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부러 그렇게 그렸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온화한 표정인데 중국 사람은 왠지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렸습니다. 꼭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그렸겠죠. 그만큼 중국에서는 그 당시에 서양의 의술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던 반면에 일본은 서양 의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가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이렇게 아주 많은 책들이 나왔고, 또 이 책들은 물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아주 비싼 것이었겠지만 많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네덜란드 대지마에서 저 멀리서 네덜란드 배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네덜란드 사람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본 여성이 나오죠. 일본 여성이 2명이 나오는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본 여성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데리고 있는 게 나오고 또 아주 재미있는 캐릭터가 하나 보이죠. 여기 이제 조그만 이 사람은 왠지 남자인 듯한데 조그만 사람이 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네덜란드가 동남아시아에서 데리고 온 사람으로서 일종의 하인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 데지마에는 이렇게 이미 국제 도시가 거의 건설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해부학서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인쇄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해부학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인간이 비록 죽은 시체였지만 그 시체를 해부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배웠고 그 중심은 지금 큐슈에 있는 나가사키였고 그 의술이 효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에도 쪽으로도 이 의사들이 가끔 아픈 사람이 있으면 파견되어 가서 이미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이 개항을 하기 수십 년 전부터 외과 수술을 할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과 수술을 한 사람은 그 이후에 몇 년씩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기에 관련해서 전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책의 내용을 이렇게 딱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전형적으로 지금의 일본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것이 일본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전지에 대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술은 어차피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기술은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완전히 일본 것으로 소화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직접 망원경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서양 것을 보고 조금 개량을 해서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망원경으로 달을 봤어요. 그리고 달이 막상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라고 하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렸던 그런 책입니다. 지금 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지구위를 만들었죠. 물론 그 지도는 지금과 비교하면 아주 엉성하고 또 틀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구위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측량하는 그림인데 측량을 할 때 서양식 방법을 이용해서 측량을 합니다. 이 측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나서 지조 개정을 하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란가꾸라고 하는 이름 하에 있는 것인데요. 란가꾸라면 난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의 근대화에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 편은 일본이 개항하기 이전까지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결정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일본은 분봉이라고 하는 절차에 의해서 대한 세력이 존재했고 그리고 일본은 서양과의 문호를 아주 최소한이라도 개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와는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란가쿠, 난학이 서양 세력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항 전후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 또 개항이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또 개항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손들고 서양 세력을 반겼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인 반발 그리고 신구 세력의 대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들으셨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